정부가 지난해 교권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호법이 교원취입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이게 개정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개정된 내용 그리고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개정적인 사항이 있는데 주요 골자만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교육활동 방해 또는 침해 피해자의 경우는 학급 또는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는 생활지도 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일어난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교육감께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 제출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런 의견 제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서 선생님의 업무를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무고성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 고발도 확대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 부분 이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갖게 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거나 또 이렇게 소송이나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민형사 소송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어떤 분쟁 조정 등 그런 교권을 위한 어떤 보험 제도가 확대됨으로써 상당 부분 교원들이 이제 그런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보다 나아졌겠지만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어떤 보장 범위가 확대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맞는 건 그대로인데 연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고가 비싸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현장에서 정말 그 송사를 감당하면서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송사에 그것이 투입돼야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런 불안감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교육감께서 아무리 의견을 제출해주고 또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과정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모든 것은 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해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장학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 그 조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또는 이런 지도를 했다가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리거나 그 아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여전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흐린 눈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계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결국 여러 가지 도와주는 지원은 할 수 있으나 감당해야 되는 주체는 교사들 본인에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작이 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당했거나 했을 때는 스스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먼저는 구청에 그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담당관에게 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경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에 또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고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동행하든지 또 본인이 선임하는 그런 변호사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러한 학대에 대한 어떠한 신고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해결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상적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다고 해도 고등학생도 법적으로 어떤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거든요. 법적 아동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훈육하는 어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동에게 함부로 어떤 훈육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1회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그런 훈육에 대해서도 학대라고 하고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이지 않은 반복적이지 않은 1회이더라도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어떤 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요건으로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원들이 그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면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분명해지죠. 그런데 이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도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불확실하고 추상적일수록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 어디냐는 부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훈육일 텐데 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또 학대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한 그런 개념이 어떤 거고 기준이 어떤 거고 또 어떤 범위가 정서적 아동 학대를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가 김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사가 직접 민원받지 않도록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 추진해서 창구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지금 민원 대응팀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여기서 창구 일원화돼서 민원 받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민원 대응팀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게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이제 기존의 교무실에 있던 분들이 이 민원 대응 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민원 대응 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에 전화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이 교무실에 계신 민원 대응 팀원이 전화를 받고 그냥 선생님 전화 땡땡 학부모님께 전화 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구조가 민원 대응 팀 현재 민원 대응 팀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민원 대응 팀을 구축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제 전화 녹음이 되는 그런 전화기를 이제 95% 구성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그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대구교육청 메신저에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삐 소리가 나고 통화가 되는 구조거나 또 아니면은 부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착신 전환을 하거나 컬러링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하고 녹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거의 뭐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실제로 보통 상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뭐 학생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간단히 접수만 들어왔다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상담하고 민원을 답변하는 쪽은 이제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이한 민원이라든지 좀 복잡한 민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이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만 바뀐 거지 원래 하던 시스템이 그대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그 연구를 수행했고 여러 선생님들과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민원 대응팀이 있음으로써 이전에는 본인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일을 이제는 민원 대응팀이 처리해 줌으로써 한결 좀 편해졌고 좀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업무나 어떤 부담감이 좀 해소했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반면에 또 한 방면에는 민원 대응팀이 설치가 되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거나 또 그
학교장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지만 여전히 이러한 민원의 사항들을 전달받아 본인들이 처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양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권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 건의 교권 침해가 신고됐는데 이건 역시 정작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기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는 교권 침해를 당하면은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을 해서 학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의하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많은 어떤 사안을 다루도록 그렇게 전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은데도 학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래서 못 열리는 경우들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의 어떤 판정을 받아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시거나 이런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학부모와의 관계나 학생과의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서 또 1년 동안 어떤 학급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보위를 여는 것이 심리적으로 또 앞으로의 어떤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여서 좀 주저하는 면은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작년 한 해에 그 교권 심해 사안을 처리했던 교권부원의 어떤 건수가 5,0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로 따지면 66.4%가 급증했다는 의미는 이제는 어떤 교권 침해를 이렇게 소괄해하거나 이제 이렇게 너무 참지는 않고 이제는 적극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교권을 이제 보호하고 스스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측면이죠. 그걸 유도해내고 있다는 측면. 그걸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교권 보호위원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던 부분을 이제는 예. 이 정도 뭐 참아야지 하던 것들도 아니야. 이건 재개해 볼 수 있는 문제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 계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 어떤 사안을 제기하고 그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신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떠한 그 신고가 들어가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막 고소 또는 대응하는 그 상응하는 어떤 신고를 또 이렇게 그 학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한 6개월 내지 1년의 긴 과정 동안의 종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소갈이 앓고 말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선생님도 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로 좀 더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교육활동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교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우리 아이들의 정말 교육 현장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평소에 조금 무리하게 어떤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가도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교육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학교의 어떤 소통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어려움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조자의 개념으로 서로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담하시는 분들을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천여 명이 활동 중이고 대구는 올해 3월부터 조사관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데 일단 현장에서 제도 도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학교폭력이
예방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학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해야 하고 학폭의 정의를 규정하는 이 법이 사실 교육 현장을 많이 사법화시킨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학생들 간에 그냥 성장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경미한 그런 어떤 갈등도 지금은 학교 폭력의 정의의 유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축소 은폐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선생님들이 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급 내에 또는 다른 학급의 학생과 일어나는 일을 조사까지 해야 되는 업무를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들이 이렇게 전담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적이지 않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해자 취급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민원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원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 전담 조사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이제 생활 지도 교사들이 동석을 하고 이 과정을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업무적인 부분은 어쨌든 생활 지도 교사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학부모의 불신을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조사관들이 담당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전히 경미한 학폭이라 하더라도 이 학폭으로 열리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상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훈육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의 범주에서 해결 혹은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우발적인 행동마저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처벌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면서는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그 싸움까지도 이제는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그런 여러 측면들을 그냥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